TV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의 핫스팟. 네, 오늘도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뭐 매주만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네, 지난주에서 오셨어요. 네, 한번 오시니까 계속 나오고 싶으시죠? 우리 사무실보다 더 좋아요. 아늑하죠. 예, 아니 훌륭한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TV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훌륭한 시설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게 작년 지방선거 때도 이 차 타고 전국을 좀 누비고 이제 슬슬 이 차를 이용해서 뭐 총선도 준비하고 네. 또 이 종대카라는 또 이름도 저희가 붙여놨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이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뭐 이 매주마다 이용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름 붙여놨는데 예, 앞으로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정치 현안 분석도 해주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불러서 문제지 부른데 제가 안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전 행복합니다. 예. 네. 행복한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오늘 주제 토크를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이 바로 이 32주년 맞는 그렇습니다.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 거기 안 가셨나요? 당 대표가 갔고요. 저는 어제 지역에서 네. 60 항쟁의 모든 지점을 다 순례하는 지역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개최했고, 예. 서울 행사는 이제 당 대표단 위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저는 또 저 지역에서 60 항쟁을 어제 하고 하셨군요. 전파하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 청주 상당구 상당한 지역이죠.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한 지역. 예. 거기 지금 현역 의원이 누군가요? 정우택 의원인데요. 왜 자꾸 그런 거 물어요? 궁금해서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지역 따지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지역에서 또 그런 행사가 있었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그럼요. 네. 그 지역에서 이제 60 항쟁은 또 상당히 많이 잊혀진 역사고 서울 위주로 조망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서울과 지역이 다 함께 정말 전국이 들고 일어난 그 항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여러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숨은 영웅들이 지금도 그 골목마다에 이야기가 숨어 있는 이런 역사는 미처 다 우리가 복원을 못해서 문제지. 맞아요. 정말 아름답고 그날의 그 열정, 긴장, 두려움 그러면서 막판에 그 환희까지 이렇게 그 이어지는 과정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60 항쟁이 가장 길었어요. 여기서는 6.29 선언으로 이렇게 정리돼 나갔다고 한다면은 충북은 원래 끝이 길어요. 뭐든 기릅니다. 파업 투쟁을 해도 최장기 파업 투쟁이 다 충북이에요. 한번 시작이 늦지 뭐 하면은 여긴 길어. 굉장히 오래가. 그래서 그 12월까지 여기가 제일 오래 갔어요. 충청도의 특성이 좀 보이네요. 거기서도 한번 시작하면.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충청도 사람 만만히 보지 마세요. 좀 느리다 그러지만 한번 시작하면 이건 안 끝나. 안 끝난다고. 그렇군요. 오늘 또 새로운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이제 뭐 다 그 오늘 열리는 장소가 옛 남영동 대공부실 거기서 열려요. 이제 남영동 대공부실이 시민의 품으로 간다 그러죠. 그렇죠. 지금까지 경찰이 관리하면서 정말 성의 없게 그 남영동 철문 여러분들 열리는 그 장면을 한번 들어갈 때부터 보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차에 끌려갈 때 그 철문 소리에 얼마나 공포를 느꼈을까.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김근태가 있고 박종철이 있고 그랬던 역사 현장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 간다 그래요. 왜 안 가냐고 봤더니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한다고 합니다. 네, 못 오는 거겠죠. 못 오는 건가요? 전 그렇게 봐요. 뭐 안 오셔도 되고. 그 오늘 그 기념식 주제가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 의원님은 그때 뭐 어디에 계셨습니까?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채무감 때문에 그때 우리는 계엄이 선포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위 진압 훈련을 아주 뭐 가혹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또 광주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는가 보다. 이래서 제가 군사 전문가가 된 계기가 그거예요. 이 물리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이제 제대하면서 그 복학생 운동 또 군민주화 인권 평화 이런 운동을 좀 빨리 시작했던 이유는 그 체험 때문이었어요.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게 이제 오늘날 제가
군사 전문가랍시고 국회의원이 된 그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부터 시작을 만큼 하신 거군요. 30년 이상의 역사는 또 우리 개인사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집단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 그 적용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같은 체험을 한 우리 동시대 소위 86세대들이 인생의 나침판이 흔들렸던 시대였고 우리 인생을 결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감회가 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어서 잘 몰랐지만 뭐 초등학생도 뭐 TV 다 봤을 거고 뭐 어쨌든 제가 좀 무심하고 무감각했던 반성합니다. 별 말씀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런 경험들 이게 다시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 상황. 근데 촛불혁명 때 다시 또 우리 시민들이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오면서 다시 목소리를 냈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역사적인 의미를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정확하게 그 30년째 되던 해에 우리 100만의 촛불 그 항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30년 주기인데 우리는 30년 만에 이제 2차 민주혁명,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을 할 기회를 맞이했던 겁니다. 87년에 1차 민주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권위주의 군사 독재를 청산하고 문민 시대 또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사회 개혁이었다고 한다면 직선제로 가고 2차 민주혁명은 30년 후에 이제는 공정과 정의와 또 복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라는 2차 민주혁명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1차 민주혁명 1987년 혁명은 입법적인 어떤 그 활동이 뒷받침됐습니다. 87년에 6월 항쟁이 있다가 하더라도 88년에 13대 국회가 없었더라면 그 13대 국회에서 남북관계, 언론, 노동, 교육 모든 그 우리 사회 시스템이 다 제도적 변혁을 갖고 업그레이드돼서 그 87년 6월 항쟁을 완결시켜 줬어요. 그게 시기가 딱 맞았네요. 그러니까 87년 그 6월 항쟁이 있고 이듬해 88년 총선이 없었더라면 이 혁명이 완결됐겠는가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절묘한 역사의 타이밍을 보여줬죠. 그런데 2년 전에 그 촛불혁명은 그 직후에도 여전히 적폐국회가 변함없이 그 바위처럼 틀고 앉아서 모든 개혁에 발목을 잡았어요. 그런 점에서 2차 민주혁명 즉 재작년에 그 촛불혁명은 혁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촛불 시민들이 제기한 민주개혁의 과제, 또 민생의 과제, 또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국회가 받아 안아서 결과를 냈으면은 이게 혁명이 되는데 그것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87년의 6월 항쟁은 하나의 어떤 완전체를 갖춘 나름대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시민 항쟁이었다고 한다면은 30년 후에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 촛불이 지금 여의도까지 왔다. 2년 걸렸다. 광화문의 촛불이 여의도까지 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년 총선 때까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적폐를 청산하는 입법부의 그 혁명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완결짓느냐 여부가 최종적인 촛불혁명의 완전태다. 그런 면에서 87년과 2017년은 이어지는 하나의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7년 6월 항쟁을 통해 87년 체제가 형성된 겁니다. 그게 9차 개정 헌법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지금의 헌법 체제를 만들어낸 건데 이 헌법 체제가 앙시앙레즘 이제 구체제가 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두 번째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9차 개정 헌법은 특정인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5년 단임제 개헌이었습니다. 그때 대단했죠. 그런데 5년 단임제 개헌만 해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제 권력을 더 제왕적 권력을 연성화해서 이제는 어떤 민주적인 그 권력으로 바꿔줘야 되겠고 국회가 다양한 이제 소수의 목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이런 어떤 정치의 생태계가 이제는 다 같이 공존하고 협치를 이루는 이런 입법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이제는 완수를 해야 87년에 시민들이 외쳤던 그 함성이 2017년 함성으로 또 그것이 이제 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런 민주혁명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역사 발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과업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싹 다 정리가 되네요. 제가 원래 정리를 잘하는 정리왕 예, 김종대 예, 의원이 예, 한가하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이게 촛불 우리 혁명, 우리가 그 주말마다 나가서 그 추운데 촛불 들고 청와대까지 가고, 예. 그때 기억하면은 너무나 많은 고생하셨어요, 시민분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고귀한 피와 땀, 네. 그 속에서 이제는 정의와 공정이 숨쉬는 그렇죠. 내 삶이 행복한 대한민국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우리는 아직 혁명가다. 예, 우리는 또 혁명 진행 중이다. 진행형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촛불 시민혁명에서 보여주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그 어떤 마음이랄까요? 그 혁명을 바라는, 개혁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국회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요. 더해, 옛날보다 더해. 뭐 이게 뭐 식물 아님 동물이지 인간의 국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면에서 양극단만 가고 있어요. 양극단만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의 국회, 시민의 국회. 이게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이 별거 아니에요. 네.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이제 양극화되는 이 국회 생태계를 바꿔주는 거니까 예. 지금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런 그러니까요.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윤수현님이 4.15 총선 혁명 갑시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네. 87년 그 얘기를 하시면서 민선희님 죽 써서 이 사람 보통 사람에게 줬죠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정희봉님은 반민족 매국노들을 청산 못하니 매국노 후예들이 계속 발언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30년이 지나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현명하시고 참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미완의 혁명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비디오님께서 이제는 매주 월요일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이런 말씀 주고 계신데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 뭐 제가 뭐 부르면은 안 나올 사람입니까? 그래고 저는 이런 대화가 즐겁습니다. 지금 정치의 언어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네네, 기억납니다. 죽은 언어의 사회 그러면서도 이제 값싼 언어에 증오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이런 어떤 그 정치가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러면서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적이 밉습니다. 또 자한당이 싫습니다. 그러나 악마화하지는 않겠다. 왜?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음 세대로 나가야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밉지만 악마화해서 거기에 증오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일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금의 정치는 죽은 언어의 사회 또 가짜 언어, 증오의 감정 이런 걸로 이제 편가르기, 혐오의 정치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촛불에 대한 배신이자 촛불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종의 어떤 악마의 편집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려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혐오의 정치로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그 극단과 혐오를 조장해버림으로써 진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아예 뭐 정치에 대한 혐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국회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면 전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나눔의 삶님께서 김종대 의원 짱 대단하시네. 저 정도의 역사인식과 철학 내공 대단.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는데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솔직하셔 우리 의원님. 근데 권력이라는 거는 누구를 국회로 보낸다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집이다. 저는 항상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고 많은 어떤 그 시민 또 우리가 행복을 같이 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이게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다. 이렇게 좀
좀 인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국회라는 게 뭡니까? 또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우리가 공동으로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건축물 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과시적인 정치인들 또 자기 어떤 잘난 맛에 사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집으로 이 권력을 이해하고 같이 진군해 갈 수 있는 네. 이게 바로 6월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월 정신, 우리가 32주년 60 민주항쟁을 기념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좀 말씀 좀 해주셨지만 내년 총선 이제 좀 바뀌어야겠죠. 예. 6월 민주항쟁에서 우리가 꿈꿨던 그 대한민국, 그리고 30년 뒤에 우리 거리에서 촛불에도 꿈꿨던 대한민국, 이제 내년에는 완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자, 보십시오. 네. 87년에 그 6월 항쟁을 물론 아까 댓글에 죽 써서 개줬다. 위대한 보통 사람한테 가지 않았냐? 예, 나 보통 사람이라고 벅벅 우기는 저기 군인한테 네. 권력을 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년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제도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면 우리가 진짜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누구나 예, 그런 것들을 만끽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개혁 진보 세력들이 그나마 30년 동안 먹고 산 건 다 그 시절에 이루어졌던 제도 개혁 때문입니다. 88년부터 90년까지 그때 뭐 정교조, 민주노총 또 뭐 전농 또 언론도 그렇고 언론 해방 남북 관계 모든 것들이 바뀌고 하다못해 동사무소를 가도 옛날에는 민원인이 가면은 소리 뻑 질렀어요, 공무원들이. 정말로 아주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우선 그런 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태도가 없어지고 우리 사회에 민주적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네. 예, 버스가 제 시간에 오기 시작했고요. 예, 지하철이 이제는 저기 민주화가 되면 우리가 혼란이 있고 어지럽고 무질서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차가 제 시간에 오고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문화는 87년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60년대 그 70년대 반전 운동이 있고 나가지고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 고급 레스토랑에 넥타이를 차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게 히피들 또 흑인 민권 운동가들이 바꿔놓은 미국 사회거든요. 예, 그런데 87년이 그랬어요. 예. 87년이 그랬고 그러면서도 정치적 자유는 왔는데 경제적 자유가 없는 세상이 30년 후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87년이 정치 민주화가 화두였다면은 2017년 촛불혁명 이후로는 경제 민주화가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걸 불온시하는 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만 민주화하면 돼. 그러고 보니까 행복하질 않아. 정치적 자유는 있어도 경제적인 빈곤이에요. 그래서 왜 더 양극화가 되고 우리가 민생은 더 도탄에 빠지고 청년들은 불안해하는가 이런 면을 반성해 보니까 이제는 정치 민주화를 넘어 경제 민주화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당시에 저 촛불혁명 직후에 경제 민주화한다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아주 가장 키워드에 많이 나오는 용어였어요.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뭐 10,000원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재벌개혁, 그렇죠. 금융개혁, 재벌갑질. 우리 촛불 집회 때 보면 이재용 뭐 회장, 부회장 등등 해가지고 다 수익 있고 쇠사슬 해가지고 막 다녔잖아요. 거리에서. 전과자분들이 요즘 대통령도 다 만나고 이러시는데 문제는 만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염원은 뭐냐면은 그건 보수기 때문에 진보기 때문에 이래서 외친 게 아니라 공정과 정의 속에 존중받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다는 이러한 새로운 2차 사회혁명으로 나가자. 이것이 백만 군중들의 힘이었던 것이고 그 촛불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87년 직후에는 88년 국회가 새로 구성됐지만 우리는 적폐국회가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걸 혐오와 편가르기와 증오의 감정으로 해체시켜버리니까 시대 정신이 온데간데가 없어. 그러더니 요즘 경제민주화 얘기도 안 해. 얘기도 안 하죠.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공수처법 하나 통과시키니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공수처법은 촛불혁명 때 새누리당도 하겠다던 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멱살을 그 개혁 진영으로 잡아 끌고 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이제는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어떤 그 시대 정신의 꼭지점은 내년 총선 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때가 가장 결정적 순간이라는 겁니다.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민생과 민권, 공정과 정의로 나아가는 네. 시대 정신과 이거를 그 발목 잡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인 세력 간의 이제 대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그 87년 체제를 네. 여기서는 이제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87년 체제는 혁명의 산물이었지만 동시에 30년이 지난 지금은 극복의 대상이라는 거. 예.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인식한다면 내년 네.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하는 사람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유권자 분들인데 오늘 김종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내년 총선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투표는 꼭 하셔야 되겠고 아직 내년 총선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방이잖아요. 금방이에요. 네. 12월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고요. 예, 이제 6개월 오면 선거전 시작이에요. 예, 좀 떨려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그 거리를 다니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는 언제 열려요, 그나저나? 너무 훅 들어왔죠. 예. 아예 망가지려면은 더 확 망가져서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기념식 좀 전에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길에 올라 있습니다. 네. 12일쯤에 이 오슬로에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이른바 오슬로 선언, 그러니까 이 남북 평화 그리고 북미 간의 그 비핵화 협상 관련된 어떤 선언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시즌 2가 나올 때가 됐다. 그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건데요. 네네. 그게 오슬로 선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재자를 넘어 당사자로 우리가 한반도 안보와 평화의 주인이라는 거. 더 이상 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민국은 안주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미들파워 중견국가로서 이제는 평화를 견인하는 어떤 그 하나의 중견국가의 품격과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선언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김정은, 트럼프 서로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줘가며 중재자 역할 해주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다. 이 평화를 지금 이루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맞이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한반도 안보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또 북한 동포와 손을 잡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 어쩌면은 먼 미래 통일 이후의 미래상까지도 우리가 예상하면서 현재 할 수 있는 공존의 어떤 그 과제들 또 공존의 어떤 원칙들을 밝히고 이제는 힘있게 우리가 먼저 행동하겠다는 결연함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시즌 2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좀 선명하고 어떤 힘 있는 비전이 나가야 됩니다. 이젠 당사자 선언이 돼야 된다. 당사자 선언. 그렇습니다. 이제 중재자니 뭐니 이런 것들은 초기 대화 과정에서 얘기지. 이 정도 많이 진행됐을 때 더 이상 중재자란 말 쓰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당사자다. 이런 당사자다. 그 싱가포르 보세요. 그 주변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큰 국가들이 있고 더 큰 중국이 있고 또 미국이 와 있고 그래도 할 말 다 하잖아요. 왜냐? 그 작은 나라기 때문에 더 절박한 거고 우리가 바로 이 남태평양에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어떤 그 중심 국가고 그래서 강대국이 할 말은 한다. 이래 되니까 국민들이 더 잘 살고 이렇게 어떤 그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저런 도시국가도 하는데 왜 5천만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변 눈치만 보는가? 이제는 우리도 중견국가의 품격을 갖추자. 이런 선언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 말을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북유럽 순방 중에 저희 오마이뉴스 TV 박종의 핫스팟 김종대 의원편을 좀 보고 준비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거, 이게 다 회자가 되는 게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수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딱 정권 바뀌고 나니까
여야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더 심해요. 더 심해. 예. 아니 뭐 민경욱 대변인은 이 외교 그 순방 풍요 순방에 대해서 천렵질을 하고 있다. 천렵질. 예, 뭐 이 내과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고 한가롭게 뭐 그러고 있다. 뭐 그 국내에는 이렇게 사정이 복잡하고 이런 게 많은데 뭐 이런 비유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막말이다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 그 여야가 확실히 따로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어떻게 보긴요, 뭐 안쓰럽게 봐야죠. 그런데 예. 자유한국당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어떤 그 무언가 시대 전환을 하고 변화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심판하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언어 구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아냥 또 비주류의 언어들이 많죠. 그런데 뭐 전에도 이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언어 체계는 일종의 어떤 그 본인이 비주류를 자임하면서 어떤 상대방에 대해 혐오 감정을 조장한 우파 포퓰리스트의 언어다. 계속 그걸 쓰고 있다. 그 전략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략적이다.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그 명확한 의도성이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제 6월 하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과의 뭔가 접촉면이 또 넓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일단 북한이 지금 대외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끝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영철 조국 통일위원장, 조평통위원장이 이제 경질되고 다소 어떤 그 변화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걸 또 김영철이 또 처형당했다고 조선일보는 한술 떴죠. 뭐 김영철 처형당하고 김영철 뭐 어디 가서 노역하고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조선일보 했었는데 눈에는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재조정 과정이에요. 재조정 과정. 예, 뭐 누가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실수를 했고 빠뜨렸는가 이거를 북한이 재검점검이 일단락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이제 선택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그 트럼프를 만나서 북한은 스스로 판정패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 그렇죠.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으니까. 예, 그러면서 무언가 또 트럼프를 이해하는데 너무 우리식 자기중심적 사고, 또 미국을 읽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해를 했다는 이런 자기 반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판은 깨지 않는 선에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과 또 어떤 그 원하는 바를 강하게 압박하고 들어올 것이다. 예,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랬을 때 이제 점점 어떤 빅딜을 촉구하는 북한의 시간표도 빨라질 것이다. 예,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건 단순히 남북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 4대 강국의 특사를 지금 다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가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다. 또 동북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의 대타협, 이제는 큰 틀의 어떤 빅딜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하나의 이상적인 어떤 목표로 제기가 돼야 됩니다. 단 과정만 단계적으로 가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과정만 가되 이제는 우리는 큰 틀의 비핵화와 평화, 공존, 또 체제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북미 간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대헌장, 또 이제 관계 정상화를 본격화해서 양국이 그 대표부를 설치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실천 단계적 조치부터 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양국 국교 정상화 또 한반도의 어떤 평화 대선언 같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비견되는 이런 어떤 전쟁을 청산하는 걸로 종국적인 어떤 평화의 상태로 이제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동시에 이제 그 소개하면서 이걸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계론을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국에 호소를 하고 해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촛불 시민의 혁명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 시민의 어떤 하나의 이정표로 본인을 높게 설정하시고 네. 담대하고 크게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그 어려움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네. 지지를 호소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서독의 빌리 브란트 이런 어떤 그 평화의 지도자들이 갔던 길이고 예. 또 그 정치적 불이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굴의 신념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네. 이런 어떤 그 저기 일종의 어떤 저 자기의 어떤 희생, 결단 이런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집권 후반기에 가장 큰 승부처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또 대외 전략에 대한 재조정이 끝난 이제 북한의 지도부와 네. 트럼프 대통령 또 동아시아의 이제 평화 시민 세력들에게 다 같이 전달될 수 있는 중견국과 대한민국의 평화 선언이 나와야 된다. 네. 이게 당사자 선언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네, 오슬로 네, 선언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어떤 선언이 나온지, 선언적인 말이 나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의원님. 자, 저희가 지금 11시에 오늘 이 32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을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해가지고요. 네. 오늘 의원님 말씀은 여기로 짧게 마무리하고 미국 언제 가세요? 14일 날. 14일이요? 예. 그럼 미국에서 국제 통화를 한번 다음 주에. 좋습니다. 언제 오세요? 현지 소식을 잘 전해드리고요. 네, 언제 오세요? 21일 날. 21일 날. 네. 저희가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